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1885년 9월 30일 두만강가 회령부 공당에서 조청 국경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가 의류년이라 의류감개 단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조선은 안변부사 이중하가 토문감개사로 나서고 청은 진영, 가원계, 도곡 셋을 파견합니다. 그때까지 동아시아는 전쟁을 통해 영토가 결정되어 왔죠. 고려 서희가 세치혀로 강동 6주를 차지한 것도 거란족 소손영의 침입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성립된 유럽의 국가 주권 개념에 바탕을 둔 근대 국제관계 체제가 아시아로 퍼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1689년 청이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 조선도 1712년 청과 공동으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대등 국가 간 협상으로 국경이 결정된 거죠. 그러나 사실 청 대표 목극 등은 백두산에 오를 때 조선 접반사 박곤을 늙고 허약하다고 배제했습니다. 대신 조선 역관과 동행에 비를 세웠으니까 힘의 불균형이 짙게 나타난 협상이었죠. 의류감개 단판은 정계비를 세운 지 173년 만에 열렸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청은 강희제 때 남만주를 자신들이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으로 설정하고 한족의 이주를 막았습니다. 그 후 봉금지가 점차 축소되는데 아편전쟁 후 러시아의 연해주를 빼앗기자 만주마저 잃을까봐 마지막 봉금지인 백두산 지역을 개방하며 만주 개척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미 이곳에는 조선인들이 기근과 재해 관리들이 횡포를 피해 대거 이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지방군수가 독자 판단으로 간도의 조선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일도 있었죠. 간도라는 말은 이때 등장했죠. 이런 상황에서 청으로서는 국경을 명확히 하고 간도 조선인들이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거죠. 지금부터 조청 국경 단판 현장으로 가볼 텐데요. 무너져가던 조선의 한 공직자가 국경 협상의 중책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시면서 우리 국토의 가치와 북방 경계에 얽힌 역사를 함께 느끼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중하가 협상 전말을 감개사 등록과 백두산 일기로 남겼는데요. 협상 대표가 된 사실을 백두산 일기에 쿨하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토문 감개사의 명을 받들었다. 사실 국경 결정은 영토전쟁이잖아요. 군더더기 없는 간단 명료한 말이 오히려 비장감을 주지요. 그때 이중하는 39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양평 출생으로 36살에 진강문과 병과에 급제해 공조 참의를 거쳐 안변부사가 된 직후였죠. 정삼품 당상관이었으니까 지금의 1급 공무원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협상 서두에 청이 말합니다. 황제의 명으로 도문강을 감개하러 왔다. 두만강 수계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조사하자. 이 말은 복선을 깔고 있죠. 두만강을 국경으로 전제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시작부터 상대 의도대로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중하가 조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근본은 백두산 정계비다. 비문부터 조사하자. 그러나 청은 단호합니다. 두만강의 변경 경계를 조사하러 왔지 비문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또 정계비가 국경이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도 반반이다. 다른 말하지 말라. 해월의 경험으로 볼 때 국제협상에서 상대가 이렇게 처음부터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강자라고 여기거나 억지일수록 심한데요. 이때 당황하면 안 되죠. 의연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기지와 기백이 중요하죠. 이중하가 반박합니다. 황제가 확정한 비를 두고 국경 증거 여부가 반반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근거를 알려달라. 비석을 의심하는데 어찌 딴 것을 논하겠느냐. 청도 물러서지 않죠. 비는 위조물이라고 생각한다. 청조정에 기록이 없다. 또 조청 국경은 도문강이고 도문과 두만은 만주와 바람이 같은 하나의 강이다. 요약하면 청은 정계비는 인정하기 어렵다. 설사 정계비를 따르더라도 토문은 도문이고 도문은 곧 두만이니까 국경은 두만강이다. 이런 말이죠. 간도는 조선 땅이다. 영상에서 다뤘듯이 정계비에 서희 압록 동이토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문을 만주의 토문강이라고 인정하면 토문강 동쪽의 간도가 조선 땅이 되니까 억지 주장을 펴는 거죠. 이중하가 다시 반박합니다. 토문과 도문은 글자가 다른데 어찌 같은 강이라고 하냐.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가 더 회의가 안 되죠. 헤어져 이튿날 다시 만나는데 이중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여겼는지 청이 양보하죠. 이중하의 의견대로 정계비가 있는 수원을 공동 답사하기로 하고 무산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청은 정계비를 볼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으니까 도중에 두만강 지도를 그리며 늦장을 부립니다. 10월이라고 북방에 눈이 많이 올 시기거든요. 그러면 답사를 못하잖아요. 무산부 공당에서 2차 담판을 합니다. 지금 시일을 허비해 백두산에 눈이 쌓이면 경계를 조사할 수 없다. 먼저 비석을 조사하고 수계지도를 작성하자. 청이 말합니다.
토문강 경계를 사정하는데 어찌 먼저 비석을 조사하자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중하가 설득하죠. 선우가 중요하다. 먼저 비로 가서 수원을 관찰하고 물 흐름을 따라 경계를 조사하는 것이 순리다. 서로 논쟁하기를 이틀, 결국 청이 수원으로 급히 가자고 합의해 사막강구로 출발합니다. 사막강구는 홍토수, 홍단수, 서두수 세 하천이 만나는 어귀로 어느 길로 가느냐가 문제인데 청이 서두수로 가려고 합니다. 서두수는 함경도 백암 지역에서 발원해 백두산과 관계가 없습니다. 두만강 지류 가운데 가장 긴 175km 하천인데 서두수를 국경으로 하면 백두산을 포함해 조선 땅이 크게 축소되잖아요. 이중하가 놀라 청의원을 찾아가 담판하죠. 변경수원을 놔두고 처음부터 조선 내지를 찾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이 말합니다. 정계비는 무겁지 않고 토태와 석태는 200년이 지났다. 옮기거나 새로 설치했을 수도 있지 않냐. 공정하게 하려는 것이니 양해하라. 이쯤 되면 속된 말로 막가자는 거잖아요. 서두수로 가는 것을 더 만류하면 의심만 키울 것이다. 경계를 조사하라는 명을 받고 와서 우리 국토 안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 양해하라. 결론은 3계조로 나누어 모두 답사하기로 하는데요. 이중하는 청의 진영 가원계와 함께 홍토수를 따라 정계비로 가고 청의 덕옥과 조선종사관 조창식은 홍단수, 청의 지도작성관과 조선수행원은 서두수로 각각 출발합니다. 이중하가 눈이 정강이까지 차는 험한 산길을 올라가는데 청이 한밤중에 가자며 회방을 놓죠. 계획을 중지시키려는 심산이었죠. 그 정도에 포기할 이중하가 아니죠. 달빛이 비쳤다 가렸다 하는 가운데 눈발을 뚫고 대각봉 북쪽 낭떠러지를 따라 올라갑니다. 때가 음력 10월이니 고산지대 밤바람이 얼마나 차겠습니까? 거기다가 옆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이라 아차하면 끝이죠. 나중에는 눈이 깊어 수행원이 말에 올라 절벽을 따라 올라가는데 말도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시 한 수를 읊죠. 사나이 벼슬길 모두가 어려우나 이 먼 곳 유람할 줄 어찌 짐작이나 했으랴. 적막한 산 300리에 눈만 쌓여있는데 오경에 말을 몰아 산봉우리 오르노라. 수십 리를 더 가서 잠시 쉬었다가 가는데 그 사이 청 관원들이 코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습니다. 더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이중하가 출발하자 마지못해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가소로웠다. 아무튼 이런저런 고생 끝에 10월 27일 모두 무산으로 귀환합니다. 답사 결과를 청이 종합해 이중하의 추인을 받고 지도 정본에 직인을 찍은 후 4차 담판을 벌이죠. 청이 말합니다. 비태가 강원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변경 경계를 감정하는 것이지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다. 돌아가 수계의 실정을 각자 보호하고 처분을 기다리자. 이중하도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양측은 귀로에 오릅니다. 여기서 청이 태도 변화가 눈에 띄죠. 처음에는 두만강을 국경으로 단정했다가 정계비를 보고 나서는 경계를 조사하려는 것이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물러서고 있죠. 정계비 주변이 지세와 수계가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주장하기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청 대표단이 돌아가 조정에 보고서를 올렸는데 요지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경은 도문강이 분명하다. 무산에서 동쪽 녹둔도 하구까지는 물줄기가 풍부해 천연의 경계다. 다만 무산 서쪽과 정계비 사이 280여리가 분명치 않다. 둘째, 조선이 정계비를 북쪽으로 옮겼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셋째, 비문은 경계가 아니라 분수령에서 두 강의 근원을 기록한 것이다. 정계비를 옮겼다거나 비문이 국경이 아니라는 말은 증거를 인정치 않는 막무가내죠. 이런 기조에서 청은 조선을 독촉해 2년 후 1887년에 협상이 재개되는데 청의 감계담판이죠. 조정이 이중하를 다시 감계사로 임명합니다. 그때 이중하는 덕원부사로 전임되어 원산항 감리를 겸하고 있었고 조선이 국내 정치 상황이 청과 협상하기에는 매우 불리한 실정이었습니다. 1884년 개화파의 갑신 정변이 청군에 의해 3일 천하로 끝나고 청 주재관 위안스카이가 조선 총독처럼 행세하고 있었죠. 청과 대등한 협상이 불가능했던 거죠. 이중하가 고종에게 상주문을 올려 감계사직을 사양하죠. 이번 일은 국토와 백성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조정에서 간도 유민이 안주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하고 다른 적임자를 선정해 대응토록 하소서. 사실 그 무렵 이중하는 청 대표단으로부터 따로 문서를 받아 청 조정이 국경을 무순 동쪽 두만강으로 확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크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담은 상주문이었던 거죠. 그러나 고종의 답은 간단합니다. 신중하게 조사해야 해서 다시 확정하도록 한 것이니 사양치 말고 곧 가서 일을 처리하라. 청의 대표단은 2년 전이 진영 덕옥과 새로 임명된 방랑 3명이었는데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홍단수와 두만강이 연결되는 곳에 경계비석 15개를 운반해 놓고 오만하게 이중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중화가 도착해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청이 서두수를 두만강의 본류라며 경계로 삼으려 하죠.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이중화가 말합니다. 무산 동쪽에서 두만강으로 경계를 삼는 것은 이의가 없다. 그러나 서두수는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도문강 원류와 관계가 없다. 공평하게 하자. 이중화가 무산 동쪽 두만강을 양보하고 서두수만 다투자 청이 더욱 대국의 허세를 부리며 협박합니다. 도대체 소가 대를 섬기는 의가 있느냐? 이중화가 더는 물러설 수 없죠. 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사실 이중화는 차라리 담판을 결렬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논쟁하다가 결국 다시 수원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함께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중간 마을인 장파에 도착하죠. 이제 3년간의 국경협상이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죠. 양측이 마지막 격돌합니다. 청은 서두수를 조사하자, 이중화는 정계비와 가장 가까운 홍토수를 조사해야 한다. 대립하다가 중간인 홍단수를 조사하고 홍토수로 갈지 서두수로 갈지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데요. 홍단수 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중화가 서두수는 죽어도 못 가겠다 버팁니다. 그러자 청의 대표 박랑이 이중화를 찾아와 홍토수 대신 서남쪽 서울수를 조사하자며 양보안을 제시하죠. 그러나 이중화는 흙 하나 돌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거절합니다. 할 수 없이 홍토수를 조사하고 윤 4월 16일 다시 회담하죠. 청이 말합니다. 정계비와 홍토수가 접해 있었소? 당연히 접해 있지 않죠. 비동쪽 몇 걸음이 채 안 되는 곳에 도랑이 있고 이 도랑이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나와 토문강으로 합류해 숭화강으로 들어가거든요. 두만강 원료인 홍토수는 6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요. 조선이 국경을 토문강으로 주장하는 핵심 근거죠. 이중화가 답하죠. 접해 있다면 어찌 경계조사가 이처럼 복잡하겠소? 자, 이제 결론인데요. 청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귀관 의견은 무엇이요? 이중화가 홍토수만이라도 지키려고 방안을 제시하죠. 홍토수와 정계비 사이에 표지석을 더 놓자. 그러나 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정계비를 근거로 할 수 없다. 비석이 처음 어디에 있었고 누가 옮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며 논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청 대표 셋이 화를 내며 일제히 소리를 지르고 이중화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이중화는 의연하게 말하죠. 내 목을 벨 수는 있어도 우리 국토를 베어갈 수는 없다. 결국 1987년 경계 담판은 결렬됩니다. 덕분에 아직도 간도 문제가 분쟁 지역으로 유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후 청일전쟁이 끝나자 조선이 간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지는데요. 함경도 관찰사에게 간도 땅을 답사하게 하고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임명해 호구조사도 하죠. 조선인들은 계속 간도로 이주하고요. 그러나 1909년 일본과 청이 간도 협약을 맺어 간도가 통째로 청에 귀속됩니다. 당사자인 조선은 배제된 채였죠. 한일합방 때 이중화 선생은 규장각 제학이었는데요. 합방에 극렬히 반대하다가 낙향해 1917년 71세로 고향 땅에 묻히죠. 박경리 작가는 이중화 선생을 조국을 떠는 간도 유민들을 지켜주기 위해 목숨 걸고 항쟁한 의인이라고 평했습니다. 2011년 외교통상무도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생을 선정했고요. 오늘날 백두산 정계비와 간도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독도와 달리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라가 무너져가는 가운데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헌신한 이중화 선생 같은 분의 뜨거운 발자취가 백두산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만주와 한반도를 굽어본 백두산이 바로 우리 역사이기 때문이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